어, 이 침팬지는 한국에도 벌써 4번이나 방문했었던 제인 구달 여사라고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 지난 겨울에도 왔었는데 몰래 지금 저기 뭐냐 이화대학에 있는 최일선 교수만 만나고 그냥 갔어요. 이제 6년 전에 왔을 때는 온 매스컴이 다 등장을 했었죠. 제인 구달이 1960년대 아프리카로 가가지고 이 침팬지 연구하기 전까지만 해도 유럽 사람들조차 침팬지는 말 잘 듣는 강아지처럼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침팬지가 얼마나 이 폭력성이 강한 동물인지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그 나중이라고 하는 거는 1960년대 말 1970년대입니다. 그래서 이 침팬지를 잘 보면은 얘네들이 이것도 똑같은 침팬지입니다. 근데 유전적 질병이 있어가지고 털이 싹 빠진 거예요. 왜 제가 이 사진을 갖고 왔냐면 털이 싹 빠지니까 사람하고 더 비슷하죠.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침팬지는 처음에 인간하고 한 97.2%가 유전자가 같다라고 했는데 요즘 연구로 따지니까 98.6%가 같고 1.4%만 겨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1.4%가 작은 거냐 큰 거냐 그건 또 나중에 또 얘기해 드릴 문제. 작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크다고는 볼 수 없죠. 그렇지만 우리와 주색 기간의 차이가 약 한 68%, 70% 가까이 됩니다. 유전자 공유가. 하여간 어쨌든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침팬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1970년대 유럽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또 독특하게 침팬지 연구는 지금 일본이 아마 유럽보다 더 나아갈지도 모릅니다. 일본은 벌써 일본도 마찬가지로 70년대부터 이쪽 아프리카로 가서 이 돈이 많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연구와 다르게 침팬지 이 영장류 연구는 거기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평생을 다 바쳐야 되고 거기 이 침팬지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서 결혼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이 있지만 이혼 당했죠 이미. 그리고 또 여성 학자가 굉장히 많아요. 여성 학자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결혼 생활이 가능하겠어요 여기서.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무슨 뭐 저기 상황 얘네들의 생태를 알게 됐냐면 우선 굉장히 엄청난 가부장적인 이제 가부장이라는 건 인간 용어죠. 얘네들로 말하면은 수컷 중심적인 이제 1인 독재 체제라고 하는 그걸 여기서 말하면 이제 강한 서열 체계를 갖고 있다라는 게 이제 밝혀졌죠. 그래서 수컷이 서열 1위부터 쭉 내려오고 그 다음에 암컷, 그 다음에 새끼들은 그 암컷의 서열에 따라서 새끼들이 붙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동물의한국에서 이제 많이 봤죠.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신개미를 잡아먹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 원이란 말이에요. 얘네들은 이제 잡식동물이지만 사실은 고기를 동물을 사냥하는 비율은 한 20% 채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열매를 먹는데 사냥을 한단 말이죠. 주로 사냥 대상은 원숭이입니다. 같이 이제 나무를 타는 거죠. 근데 그게 부족할 때 이 개미를 잡아먹는데 지금 이 나무 작대기를 잘라야 되겠죠. 그 다음에 홈에 넣어야 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냐면은 어렸을 적에 자기 이 부모가
이런 행동을 한 거를 보고 따라서 하는 것이지, 이런 행동을 하지 한 부모를 갖지 못한 고아들은 이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작대를 넣어보니까 너무 두꺼운 거를 잘라가지고 홈에 안 들어가면 다시 가지고 다시 잘라가지고 이제 너무 짧아. 그래서 다시 또 여러 시행착오를 하겠죠. 다시 했더니 이제 됐어. 돼가지고 빨리 먹고 싶은 마음에 훅 뽑았더니 흰개미 다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뽑지 말고 개미 놀래지 않게 살살 뽑아야 된다. 이런 엄청난 노하우. 우리들은 그거를 다 본능적으로 하고 있지만 얘들은 이게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모방을 하는데 모방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침팬지의 모방력은 이제 거의 뭐 인간과 비슷하다라고 많이 이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팬지는 모방이 기본적인 학습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사실은 여기서 불러서 와서 강의는 하고 있지만,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았다 7시에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앉으셔서 공부한다는 거, 이게 바로 엄청난 그러한 학습의 현장이죠. 근데 엉덩이도 따갑고 힘들고 그러고 그렇지만 집에 가서는 이제 고등학교 내 자식한테 야 공부해 안 하면 막 뭐라 그런단 말이죠. 거기다 또 뭐라고 뭐냐, 엄마 말고 여기 아버지도 많이 계시면 아버지한테 죄송합니다만 남자는, 아버지는 일도 힘들고 뭐 그래서 퇴근은 일찍 했다고 그러지만 다시 또 술을 또 먹어야 될 그런 상황에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뭐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 바빠요. 그래서 몸도 힘들고, 그래서 밤낮 이제 11시 반에 집에 들어오고, 그렇지만 다 남자들은 다 할 말이 있죠. 집안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러는 거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1시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자식한테 야 임마 너 공부 왜 안 하고 지금까지 게임하고 있냐, 아니면 고등학교 2학년이 아니라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칩시다. 너 왜 공부 왜 안 해? 백날 먹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냐면은, 얘네들은 학습을 어떻게 하냐면은 부모가 한 거를 보고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게 학습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작대를 이렇게 끼워 아니면 이렇게 끼고 요만큼 잘라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새끼가 저기 있으면 부모가 새끼가 보는 듯 마는 듯 작대기를 해가지고 새끼를 보는 앞에서 이게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었던 새끼는 그거를 보고 언젠가 커가지고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학습시키는 것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누구든 학습시키는 거 말로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11시 반에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보고 공부해라 공부해라 말로 많이 학습시켜도 아이들은 공부를 배우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11시 반에 들어와는 행동 상태를 배우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제가 나중에 얘기할 자치의 기본 틀로 이제 연결을 시키려고 제가 미리 사전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얘네들은 서열 사회라 가지고 이 서열을 굉장히 중시하고 그 서열을 어기면은 이제 쫓겨나거나 뭐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그럽니다. 그럼 이제 지금 이제 털고르기를 해주는데, 털고르기는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사랑을 표현하는 기본적인 방식일 것이고, 친밀관계를 표현하는 방식일 것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소통 방식일 겁니다. 지금 이 모임도 소통 뭐더라 이 모임이 소통기구 여기 시민소통센터 거기 소통이란 말이 들어오잖아요. 이 소통의 기본적인 방식이거든요. 소통의 제일 기본 방식은 뭐냐? 얘들이 소통 이제 어미가 새끼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젖을 주고 키우고 양육하는 기본적인 소통일 것입니다. 그리고 뭐냐? 이제 다 성장한 다음에 서열 오이가 수컷 대장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제 털을 골라줍니다. 거기까지는 이해하는데 많은 경우 이건 이제 일본 학자들이 나중에 찾아낸 것이지만 서열 1위 대장인데 대장은 털 고르기를 받기만 하거든요. 근데 대장이 저기 서열 4위를 털 고르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왜 그런 거 했더니 뭐냐? 얘들은 항상 이 대장 자리가 불안합니다. 대장 자리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가는 건데 그 죽을 때까지라고 하는 거는 자연적인 죽을 뿐이 아니라 젊은 수컷이 점점 커가지고 자기의 대장 자리를 위협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싸움에서 지면은 이제 뺏기는 거고 그러니까는 그 많은 후보 경쟁자들을 다 물리칠 수가 없을 경우가 있으니까 지금 그 중에서도 서열 2위, 3위는 자기 사촌간이거나 조카간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얘네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이 서식지가 굉장히 좁아져 가지고 이 집단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즘 지금 큰 문제죠. 이것도 곧 아마 멸종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좁으니까 그 중에서 서열 2, 3위들이 가장 자기를 위협하라 하니까 이제 서열 4위한테 협상을 맺어가지고 네가 좀 견제를 해주면은 나중에 네가 한 단계 더 오를 수가 있어라고 하는 방식으로 서열 대장 1위가 서열 4위 털고르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얘네들의 사회 관계고 이런 관계들이 이 침팬지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을 지금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새끼들을 많이 봐주죠. 언제까지 새끼를 봐주냐면은 인간은 우리는 새끼 언제까지 봐주죠? 요즘 참 문제. 옛날보다 새끼 봐주는 시간이 더 늘어났어요. 미국도 그렇대요. 미국도 옛날엔 고등학교만 딱 졸업하면 새끼 봐주기 끝나는데 경제가 어려우니까 밖에 나갔던 애들이 다시 28살 이렇게 돼가지고 다시 이 집에 들어오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뭐 한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은 자칫 잘못하면 40살까지 봐주겠는다. 그래서 몇 살까지 이 봐주나 이제 그거를 이제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은 붙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침팬지는 보통 지금 평균적으로 5.4년이라고 그런 게 나온 뭐 논문의 결과이지만 그건 평균이겠죠. 그래서 5.4년이고 조금 후에 볼 다른 원숭이들은 7년이 가는 게 있고 뭐 등등 그런 연구 돈도 많이 들겠죠. 그래서 제가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서열이 굉장히 강한데 새끼가 5살까지는 엉겨도 봐준다라는 거죠. 엉겨도. 그러면은 우리 친밀사회, 협동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서열이나 경쟁과 다른 어떠한 양상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그렇게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침팬지 말고 다른 원숭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얘는 침팬지하고 외모는 비슷한데 등치가 좀 작습니다. 한 70% 정도 되고 이게 이제 보노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보노보는 얼마 남지도 않았고 이제 그래서
각종 이제 다큐멘터리 팀들이 보노보 촬영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거의 성공한 적이 많지를 않고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제일 많이 보는 영장류 뭐가 있죠? 침팬지. 그다음에 유인원이 뭐가 있을까요? 유인원.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 지금 얘기한 이게 보노보입니다. 또 있어요. 인간. 왜 인간이냐? 그건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노보는 외형이 똑같은데 보노보의 생태가 침팬지와 너무나 다르다라는 게 이제 밝혀졌죠. 아까 원숭이라고 그랬는데 원숭이하고 유인원의 차이는 눈으로 보는 게 제일 뭘까요? 꼬랑지가 있냐 없냐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동자부터 다릅니다. 눈동자. 눈동자가 초점을 맞추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점을 맞춰야지 그래야 거리를 딱 맞추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자 눈동자를 보세요. 굉장히 무섭죠. 대체적으로 이제 뭐 포식자들은 눈동자가 다 이제 뚜렷하게 초점이 맞춰지고 그걸 우리 얘기로 한다 그러면 노려본다라는 겁니다. 노려본다라는 건 싸울 준비가 돼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반면에 얘네들은 눈동자가 초점이 한 곳에 뭉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약간 좀 착해 보여요. 착해 보입니다. 이 동안의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동안이 되려고 그러면 초점을 꽉 맞추면 동안이 안 됩니다. 주름살도 늘어나고. 그래서 동안이 되려면 우선 눈동자에 적당히 힘을 빼고 멍청하게 봐야 됩니다. 초점을 딱 뜨고. 그래서 동안이 된다는 뭐냐? 동안 중에서 이 까만 눈동자가 보여야 돼, 양쪽. 그러니까 가운데 이렇게 딱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좀, 좋은 말로 하면 착해 보이고 나쁜 말로 하면 멍청해 보입니다. 얘네들이, 그래, 보노보들이. 왜냐? 보노보는 포식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주로 열매를 먹고 단백질은 아까 얘기했듯이 개미 종류도 잘 못 먹습니다. 개미를 잘 못 잡아요. 그 대신에 얘네들이 먹는 거는 제일 좋아하는 거는 애벌레입니다. 애벌레가 얼마나 많냐면 얘네들이 사는 서식지에는 애벌레가 나무 밑에 있으면 우박처럼 애벌레가 내려온다고 그런 표현을 써요. 얘네들은 뭐냐면은 침팬지와 너무 달라요. 외모는 비슷한데 우선 첫 번째 침팬지는 수컷 중심의 1인 독재 체제 서열 사회인데도 반해서 이 보노보는 암컷이 지배합니다. 암컷이 지배를 하고 암컷이 종신 지배가 아니라 이모들이 번갈아 가면서 지배를 해요. 보통 평균 4년에서 5년 정도. 그래서 그 다음 이모로 넘어가고. 그래서 이 모계 중심 사회라고 하는 뜻은 또 두 번째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은 양육을 공동으로 합니다. 그래서 침팬지는 새끼들을 자기 부모가 키우거나 아니면은 특별한 경우 침팬지 고아가 많습니다. 그 고아를 양자로 들여오는 경우는 있지만 공동육아는 아닌데 보노보는 공동육아입니다. 또 하나 이 침팬지는 생식을
오로지 섹스를 오로지 생식을 위해서만 하지만 보노보는 생식을 위해서 섹스를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평균 20회에서 25회 정도 섹스를 합니다. 여기서 섹스라고 하는 것은 삽입 섹스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 섹스 활동이 이 소통의 기본적인 방식인 거고, 침팬지는 진짜 하루가 멀다 하지 않고 싸움을 벌이는 데 반해서 얘네들은 싸움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싸움은 좀 있지만 그 싸움이 일어날 경우에 이 모계, 즉 이모들이 중재를 해가지고 싸움을 멈춥니다. 물론 얘네들도 수컷이 당연히 이 근력이 셉니다. 암컷보다. 그래서 힘은 1대1로 붙으면 수컷이 이기죠. 그렇지만 수컷이 이제 얘네들 사춘기 때 망나니 짓을 많이 해요. 침팬지는 더 망나니 짓을 더 많이 하고, 이 보노보처럼 착한 애들도 사춘기 때는 망나니 짓을 많이 하는데 그 망나니 짓을 제어하는 게 자기 엄마가 만 하는 게 아니라 이모들이 공동으로 이 벌을 줍니다. 그래서 너는 네 엄마의 자식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심어주죠. 방식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이거는 보노보가 아니라 침팬지이고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열매가 많은 나무를 발견했다. 그러면 그 먹잇감을 우선 공동 분배를 하는 거죠. 침팬지는 수직 분배거든요. 서열 생것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동물학자, 영장류학자들이 보고에 의하면 침팬지는 영양 부실 상태로 발견되는 것들이 많아요. 왜냐면 위에서부터 쭉 먹고 가가지고 밑에 것들은 이제 못 먹으니까. 근데 얘네들은 지금 멸종 상태 위기에 있지만 이 영양 상태가 골고루 되어 있답니다. 먹을 게 모자르면 골고루 영양 부족 상태고, 거기 집단 25마리 통째로 영양 먹을 게 많으면 골고루 이제 살이 쪄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수평 분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기서 말하는 이 지속적 대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 섹스 활동이 기본 틀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섹스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제 이거는 일본 사람들이 많이 발표를 한 건데, 90년대 초반에 수컷과 암컷 사이의 섹스만이 아니라 수컷과 수컷, 그 다음에 암컷과 암컷, 그리고 새끼와 성체까지 섹스를 포함하는데, 얘네들은 절대로 사촌 이하에서는 섹스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공존의 그러한 습성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보노보는 제가 이제 요 글자가 작아가지고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제 나눠드렸거든요. 근데 뭐 글씨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침팬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한 5년 정도 알새끼를 키워주는 데 반해서 보노보는 13년까지 키워줍니다. 굉장히 이 자식에 대한 공을 많이 들이죠. 그래서 이 보노보와 침팬지 사이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1인 수컷 중심의 이 권력사회인 반면에 이 보노보에 있어서는 좀 더 수평적이고 서로 구성원들이 이 공존하고, 그것이 거기 중요한 그 공존의 조율을 하는 것이 암컷 이모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제 사자로 들어온 이유는, 이제 아까도 그 수컷 대장이 지금 대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항상 지금 서열 2위, 3위, 4위들이 내 자리를
넘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넘본다라고 하는 거는 싸움을 걸어오는 거죠. 근데 그 싸움이라고 하는 거는 얘들이 지금 송곳니가 성체는 송곳니가 약 7cm까지 큽니다. 굉장히 그 파괴적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 근력은 팔 근력은 인간의 약 한 40배 정도 됩니다. 비교가 안 돼요. 키는 인간보다 작죠. 얘들을 바짝 세운다 하더라도 인간보다 작거든요. 수컷인 경우. 작아도 근력이 40배 정도라고 하는 거는 무지무지한 근력입니다. 그냥 평소 근력이. 그래서 이거 연구한 사람이 이거 사람을 해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탕 치다가 맞으면 사람 절로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얘들이 그 정도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좀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싸울 때마다, 도전할 때마다 다 싸우면 아마 벌써 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수컷끼리 이제 싸울 때 서로, 내 힘이 세니까 네가 물러나갈래? 그러면 여기 서열 2위는 너는 늙었고 난 지금 한참 힘이 세고 네 스스로 물러나지. 이렇게 서로 견주어 보면 그 뭐라 그러더라 우리끼리 싸울 때. 그래서 어금니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눈꼬리를 올리고 그 다음에 초점을 세게 맞추고 그 다음에 으르렁거리고 뭐 등등 이런 행위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기싸움이죠, 말. 그래서 이제 싸움을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아주 전형적인 텔레비에서 제일 많이 다큐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이제 사자를 잠깐 제가 들었습니다. 사자도 똑같아요. 독재 체제고 수컷 중심 사회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도전을 해오죠. 다른 새끼나 아니면은 사자는 타 지역의 수컷이 도전을 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전할 때마다 다 싸우면 아마 사자 다 죽었을 것입니다. 왜? 진 놈은 진 놈대로 패퇴한 거고 이긴 놈도 이 이빨과 발톱 때문에 상처가 깊이 났을 수가 있거든요. 얕게 나면 모르지만 상처가 깊이 나면은 아무리 자연 치료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상처가 깊으면 염증 때문에 이기고도 나중에 죽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얘네들 그걸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붙을 때마다 싸우는 게 아니라 으르렁거리는 거지. 기싸움 하는 거죠. 내가 더 세니까 네가 물러갈래. 그런 게 이제 얘네들이 갖고 있는 갈기입니다. 그래서 갈기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내 갈기가 세니까 네가 좀 물러날래. 그러면서 애들이 서로 이 싸움을 조종하는 것이고 이런 것도 전부 연구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붙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몇 번 싸우느냐. 별난 것까지 다 연구를 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약 한 7% 정도 몸싸움을 한답니다. 7%라고 하는 거는 100번 싸워가지고 100번 붙어서 실제 싸움은 7번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싸우지 않고 이빨을 손톱을 부지 않고도 싸움을 끝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세니까. 자, 지금 우리가 원숭이나 사자새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바로 인간의 모습 내에서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권위의 원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니까 너 한번 물러날래. 그래서 우리는 이 영화에서 보듯이 조폭들이 이제 그렇게 겨루기를 하죠. 저는 여태까지 저도 힘이 좀 세거든요. 키는 조그마죠. 해도. 근데 여태까지 싸워본 적이 없어요. 왜? 겁이 나. 그러니까는 아마 제가 조폭하고도 싸워서 이겼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조폭이 옷 쫙 벗고 여기다가 그냥 무의식 쫙 하고 착하게 산다 쫙 붙이고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제가 무서워서 도망가게 되는 거죠. 예? 똑같습니다. 그게 이제 권위의 원형이고, 그래서 이런 권위는 사실은 싸움을 중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효과고, 그건 이제 동물 사회, 침팬지 사회, 사자 사회에서나 그런 것이지, 인간에 있어서 문명화된 인간에게 있어서 이 권위는 다른 모습으로 지금 변질된 게 문제고, 그 변질이 얼마나 됐는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요즘 뉴스만 틀면 변질된 권위의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느라고 제가 너무 힘든데, 그래서 이게 바로 그러한 원형이고, 그래서 이 권위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는 얘네들이 뭐냐? 여기 서열 1위 사자, 서열 1위 침팬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권위는 누가 지켜주냐면은 서열이 낮은 것, 그 다음에 암컷, 그러니까 새끼들이 그 권위를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내가 1위니까 내가 권위를 내가 만드는 거야 라고 하지 않는다. 권위의 가장 중요한 특정, 즉 자연적, 이걸 저는 이제 자연적 권위라고, 제가 아니라 이런 글들에서는 보통 자연적 권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연적 권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권위를 내가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만드는 권위는 다 가짜 권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자치경제의 기본 틀, 협동조합이나 아니면 뭐 시민주도 그룹이나 이런 데 있어서 그 끈을 이뤄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권위입니다. 근데 그 권위는 뭐냐면은 권위를 내가 스스로 자기 발전하는 게 아니라 남이 그 권위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동물 세계에서 이게 잘 되고 있지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많이 이제 왜곡이 돼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를 만드는 그러한 권위, 그걸 우리는 뭐냐? 왜곡된 권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 권위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아마 자치의 길은 멀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권위하면 뭐 수탉을 따라갈 게 없죠. 무시무시하게 무섭습니다. 옛날에 닭 키워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아주 굉장히 잔인해요. 얘네들은 이제 얘네들 싸워서 얘네들은 싸움이 잘 조절이 안 됩니다. 닭은 사실은. 그래도 이제 벼슬의 크기일까요? 이거 연구해서 저는 다 벼슬이 큰 놈이 권위가 세다고 그랬었는데, 요즘 연구를 봐서는 벼슬 크기가 아니라 이 벼슬의 선명도랍니다. 색깔. 이 권위하면 또 이 공작새를 따라올 게 없죠. 지금 보면 전부 수컷들이 갖고 있는 이 행동 양식을 지금 얘기를 했죠. 얘도 마찬가지로 날개를 피는 건 수컷이고, 여기 이제 이건 암컷일 거 아니에요. 암컷은 회색깔이고 칙칙합니다. 그래서 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즉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날개를 핀단 말이에요. 날개를 펴서 이게 공작이 작습니다. 생각보다. 닭보다 조금 더 클까라? 그 정도밖에 안 해요. 예. 근데 이 날개가 4m까지 있습니다. 큰 거는. 예? 여기 동물원에도 있는데, 자연계에는 4m까지 굉장히 크죠. 4m가 아니라 2m라도 무진장이 크죠. 그러면 그 날개를 쫙 펴가지고 이제 전부 짝짓기를 하게 하는 그러한 행동의 하나인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동물원에서는 위험하지 않지만 자연계에서는 얘네들이 잡아먹힐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특히 얘들 있는 데는 반드시 삭이 있습니다. 살쾡이 비슷한 거죠. 살쾡이하고 삭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살쾡이가 있기 때문에, 살쾡이도 조그맣죠. 고양이보다 좀 더 크단 말이에요, 삭이. 그러면 살쾡이가 저기서 나타났다. 그럼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선 날개를 접어야 되겠죠. 접은 다음에 뒷골을 들어가지고 안에다가 넣습니다. 넣은 다음에 3단계로 휙 뜨는 게 아니라 도움질을 해야 되죠. 몇 미터 공간에. 그리고 날아간 그 전에 다 잡혀먹습니다.
얘를 다 알아요. 그거 암에도 불구하고 날개를 피는 거예요. 짝을 막기 위해서. 엄청난 이 생명 대가의 그러한 행동을 지금 얘네들은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위험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특히 이제 권위주의 사회에서 주로 이제 남성 중심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여러 가지 이 부정과 부패, 그 다음에 집안 내에서는 여러 가지 아주 심각한 갈등들, 뭐 엄청나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뭐 등등등등. 저도 이제 저는 원주에서 왔습니다. 상지대학교에 일하는데 원주가 협동사회 생활협동조합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처음에 잘 하다가 이러한 권위적인 그러한 요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권위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만든 권위 말고 진짜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권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를 많이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지역이든 간에 다 그런 고민들을 할 거라요. 그래서 그렇지만 거기 이제 주로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는 남성 여성은 특정한 섹스로서의 남자, 섹스로서의 여자 딱 구분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남성성, 여성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남성성이 갖고 있는 권위는 여러 가지 왜곡되고 문제가 생기는 게 많지만 사실은 그 원형으로 들어가면은 진짜 생존, 이거는 이제 생존보다 생식이죠. 이게 번식이 안 되면 그대로 망하는 거니까 그러한 생존과 생식의 그러한 위기, 그러한 당면함을 인식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거죠. 아주 절실한 겁니다. 원래 그러한 원형의 모습들은. 그래서 그래서 갑자기 제가 아버지 이야기 하나 나왔는데 갑자기 왜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냐면 바로 그런 아버지의 이미지가 제가 지금 얘기했었던 침팬지와 보노보 사이의 그러한 갈등들을 다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는 아까 제가 처음에 두 양면적인 모습, 즉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성향과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성향, 우리 같이 공존하고 있듯이 우리 내부에는 아마도 침팬지적인 성향과 보노보적인 성향이 같이 뒤섞여가지고 뒤섞이지도 못한 채 그냥 같이 있는 거죠. 그걸 한평생 이것들을 같이 섞어놓는, 같이 잘 조화되게끔 하는 것, 이게 아마 엄청나게 어려운 일일 것이고 아마 죽는 날까지 이러한 일들과 아마 붙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갈등을 종합적으로 갖고 있는 게 바로 아버지의 이미지고, 이 아버지의 이미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붙어서 있는데 아버지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원래 남들이 알면 안 되겠다. 그게 비밀.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두 종류의 비밀을 많이 갖고 있는데 첫 번째 비밀은 여러분들 다 아는 겁니다. 바람을 폈어. 그러면 여보, 나 오늘 바람 폈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할 겁니다. 몰래 비밀로 하지. 예? 우리 인생사 그런 게 뭐 쎄없고 드라마 키기만 하면 나오는 거니까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런 비밀을 가져서는 뭐 좋다 그렇게 얘기할 사람은 없겠죠. 이런 강단에 나와서. 근데 지금 제가 하려는 두 번째 비밀입니다. 한평생 성실하게 살아오고 자식을 위해서 살아오고 직장을 쭉 다녔는데 회사가 부도가 됐어요. 그것도 뭐 큰 회사 잘못도 아니고
국가 금융 위기로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다니던 진짜 평생을 몸담았던 회사가 문을 닫고 하루아침에 내가 이제 실업자가 된 겁니다. 아직 새끼들을 더 먹여 살려야 되고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고 대학 갈 애가 또 있고 그런데 그래서 그 다음 날도 출근을 합니다. 넥타이 메고. 그리고 어디 가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아파트 건설용에서 잔뜩 일하고 그 다음에 또 저녁 때 들어와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집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렇게 몇 달 하면은 벌써 땀 냄새도 나고 의심을 받게 되겠죠. 끝까지 이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밀을 그러니까는 앞에 비밀과 뒤에 비밀 둘 다 좋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갖고 있는 이 두 가지 문제, 그 후자의 문제조차도 사실은 그걸 비밀로 만들지 말고 가족과 얘기를 하고 실직됐다. 그래가지고 그 우리 전통적인 아버지 이미지가 갖고 있는 그러한 부담들을 공유해야만 좀 더 다른 상황에 그러한 권위도 좀 더 분산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두 번째 유형의 비밀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뭐 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호부의 특징 중에서 뭐냐면은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은 애벌레를 찾으러 간 거예요. 애벌레는 찾으러 간다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애벌레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시절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가뭄이 너무 지나치다 그러면은 애벌레가 나와야 될 시점인데 안 나오니까 얘네들이 이제 당황하는 거죠. 그래서 애벌레를 많이 나오는 대로 찾아가고 당당하게 자기가 리더가 돼가지고 당당하게 갔는데 여러 명 데리고 당당히 가는데 애벌레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얘가 당황해가지고 자기가 원래 모아두었던 애벌레를 갖다가 자기가 잡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그 얘기 듣고 그거를 이제 논문으로 쓰는 거죠. 이것도 일본 사람들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벌써 침팬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없으면 없는 거야. 땡이야 벌써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보노부만 해도 그런 공동체적인 그러한 기질이 있는 애들은 벌써 뭐냐? 그 비밀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그때부터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도중에 한번 쉬나요? 네. 그러면은 쉬기 전에 얘들이 이제 포획 활동을 하는 침팬지입니다. 그러면은 얘들은 이제 보통 자기 그룹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수컷 6, 7마리 아니면은 8, 9마리가 집단으로 이제 사냥을 나가죠. 나는 쫓을 때니까 너는 퇴로에 기다리고 있고 너는 어디서 기다렸다가 뭐 등등 이건 뭐 논란이 많습니다. 얘네들이 그렇게 협동성을 할 수 있는가? 인간이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들은 그렇게 보여요. 어쨌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나가가지고 원숭이 한 2마리 정도 잡잖아요. 2마리는 많이 잡는 겁니다. 그럼 이제 돌아올 때 자기네 거주지로 서식지로 돌아올 때 이 어깨를 쫙 펴고
아무것도 못 자면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이제 인간하고도 더 재밌는 보고서. 오늘 이제 수컷들끼리 여기서 수컷들끼리라고 사냥을 나가는 수컷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미 생식 활동을 할 수 있는 수컷들이거든요. 그래서 딱 나가려고 그러는데 암컷들이 새끼를 데리고 깨울가루 간 거예요. 얘네들은 물을 거의 안 먹습니다. 아니, 안 먹는다기보다도 먹으러 일부러 가지 않습니다. 과일에서 더 대부분 섭취를 하기 때문에.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수분이 모자르면은 갑니다. 되게 위험한 행동이죠. 이 땅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위험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잠깐 가까운데 이렇게 가가지고 암컷이 없어. 암컷이. 그래가지고 얘는 우리는 당당하게 밥벌이 하고 올 테니까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는데 암컷이 없으니까 하나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냥 활동하는 그 자체보다도 우리는 멋있는 사냥꾼이니까 잘 좀 봐줘 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제 그 뽐내는 것, 이 뽐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뽐내는데 알아주질 않는 거야. 참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갑자기 우리 인간으로 돌아오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우리는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인정을 받으려고 조기축구에 총무도 하고 동창회 부회장도 하고 그 다음에 결혼도 하고 애새끼 나서 나중에는 애새끼한테도 잘 보여. 굉장히 큰 겁니다. 애 처음 낳았을 때는 앵앵거리면서 애 모든 거는 엄마한테 잘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죠.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애가 크면 이제 거꾸로 엄마 아버지가 애한테 부모가 인정받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그러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들 내부에 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대학의 선생질 하는 거 말고 사회활동 하는 게 있는데 녹색연합 산하의 녹색사회연구소 지금 소장직을 맡고 있거든요. 그 있으면 저는 거기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저같이 나이 먹은 사람이 젊은 사람들 일하는 거 이렇게 독려만 해줘도 굉장히 저는 좋은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 다 월급이 아마 거기 90만 원에서 한 15년 일한 사람이 한 130만 원 이렇게. 그러니까는 둘이 벌지 않으면은 생활하기는 어렵죠, 사실은. 그 열심히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열심히 일을 해도 어떤 때는 엄청나게 이 젊은 사람들이 난관에 빠져요. 난관에 빠지는 이유가 첫째 뭐냐? 일이 안 풀려서 난관에 빠지는 게 아니라 난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다 좋은 일을 하느라고 한 걸 거 아니에요? 했는데 안 알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월급을 70만 원만 받아도 철수가 나를 알아주면 힘이 나서 하는데 알아주지라는 게 인정욕구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나의 모습이다. 나도 강의 나오면서 여기 있는 청중들이 아니면 대학에서 학생들이 내가 학점이라는 무기를 들고 휘두르고는 그러한 선생도 있지만 한편은 뭐냐 학생들한테 잘 보이고 인정을 받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할까? 이게 좀 연구를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인정 욕구의 끊임없는 그 욕망 속에서 아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려운 문제가 안 풀리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오히려 인정 욕구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얘기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인정욕구에서 벗어나라 하는 얘기가 저기 부처가 얘기한 얘기거든요. 좋은 얘기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다 따라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참 좋은 얘기긴 한데. 그래서 좋은 얘기 덕담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 현장에서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그 가능한 이야기들이 뭔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아무튼 좀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뭐냐면은 제가 후반부에 이제 자치라고 하면 자기가 자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여기서 자기라고 하는 건 꼭 개인적인 자기뿐만 아니라 우리 내에서 저기 다른데 도움받지 않고 우리가 한다라는 건데, 그렇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우리라고 하는 그 외로움을 안고 가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봐서는 내가 갖고 있는 외로움을 안고 가야만 자치가 되고 협동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아까 거꾸로 결혼도 하고 조기축구에 총무도 하고 무슨 등등등등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게 구성된 거죠. 외로움은 절대 극복을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외로움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외로움을 끝까지 안고 가자. 안고 가면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그러는 사람끼리 둘이 만나면 절대 협동이 안 됩니다. 외로움을 안고 가는 사람이 둘이 만날 때 그때 이제 서로 사랑도 더 풍요로워지고 결혼도 더 행복해지고 내가 만난 내가 만든 조합도 더 풍요로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는 날까지 우리는 극복도 못할 외로움을 자꾸 허상의 장벽을 깨듯이 그렇게 깨려는 거 말고 그 외로움을 그냥 안고 가고 그거를 인정을 하자. 그럴 때 이제 굳이 얘 눈치를 안 보고 그 다음에 제가 돈이 많다고 나한테 유혹을 하더라도 나 스스로 나의 외로움을 안고 더 행복이 아니라 자치와 공존이, 자치와 협동이 더 아주 구체적으로 현실화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숭이 새끼 얘기 제가 거거든요. 그만하고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과 그 관계를 가질 건가. 그래서 좀 더 자치에 근접된 자치에 근접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한 10분만 쉬었다가요. 옛날 동물원 침팬지는 아주 말 잘 듣는다고 온순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얘는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바나나를 딱 주면은 똑똑하니까 바나나 겉은 맛없는 거, 껍질, 맛있는 거는 속. 그래서 얘는 그걸 알고 바나나 껍질을 쫙 벗깁니다. 그래서 겉은 버리고 속은 먹는 거죠. 예? 이게 엄청 똑똑한 거죠. 그래서 그 똑똑한 침팬지한테 너 똑똑하지? 양파를 딱 줘요. 얘 똑똑하니까 난 똑똑해. 그래서 나는 이거 100개 먹는 거죠. 그랬더니 껍질이 또 있어. 또 100개. 또 있네? 난 똑똑해. 껍질을 또 벗긴단 말이야. 껍질이 또 있어. 벗기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바나나와 같은 게 아니라 바로 양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행동들, 얘가 나 때렸을 적에 보이는 반응들, 이런 걸로 내가 구성되어 있지. 마치 바나나 속에 무슨 속이 따로 있나. 너 간첩이지? 저 아닌데요? 라고 하는 속에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은 그게 이제
그거를 속에 따로 있는 거야 라고 규정하면 이제 좀 어려운 말이지만 서양 철학의 형이상학이 되는 겁니다. 형이상학은 뭐냐면은 말은 들어보셨잖아요. 형이상학은 속에 진짜가 따로 있어. 그 진짜를 찾아서 껍질을 벗기자라는 게 형이상학이거든요. 그건 형이상학 이론이고 우리의 모습은 그냥 그 껍질 자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넌 도대체 누구야?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은 웃기고 있는데 그런 걸 질문이라 하고 있어? 당당하게 받아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변에 내가 지금 담배를 피는데 다 폈어. 꽁초인데 버려야 돼. 버려야 되는데 길거리에 이제 있다고 칩시다. 길거리에 보면은 도로변에 화분 이렇게 큰 게 있잖아요. 예? 근데 뭐 겨울이라서 꽃은 없고 이 모래만 있는 모양이에요. 지나가는데 이미 이 담배 버리는 시통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미 담배 꽁초가 수두룩해. 그래서 내 거 버려봐야 티도 안 나, 버리고 가는 거죠. 그게 똑같은 나거든요. 똑같은 담배 피는데 버리려고 하는데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어. 그래서 안 버리고 저기 가가지고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립니다. 그냥 똑같은 나예요. 앞에가 나쁜 나, 뒤에는 좋은 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똑같은 나인데 상황에 따라서 내가 도덕적으로 버리는 나도 되고 도덕적으로 좀 청소하는 내가 되는 것이지 나라고 따로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독일에서 황금 같은 30대를 몽땅 다 보냈는데 제가 독일에서 있었던 도시는 기센이라고 하는 조그만 인구 7만의 도시인데 거기는 딱 대학하고 미군 부대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다 먹고 살아요. 근데 그 미군 부대는 뭐냐면은 유럽에서 가장 큰 기지창이 뭐라 군수 물자 이렇게 대주는데 그 유럽에서 가장 큰 군수 물자 대주는 부대예요. 그래서 미군 부대죠. 독일 부대가 아니라. 근데 거기 한국인 여성분들이 꽤 있어요. 왜 그러냐? 한국에서 근무를 하다가 남편이 한국 근무가 다 떠나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 미국으로 돌아가면은 월급이 팍 준답니다. 무슨 수당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외국 근무 신청을 내가지고 거기 사람 한국에 있었던 사람이 독일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있는 아줌마한테 가서 제가 김치도 얻어먹고 김치가 얼마나 맛있어요. 얻어먹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이야기 저야기 다 듣죠. 거기서 재밌는 얘기 하나 중에 미군들이 저기 오산이나 지금도 오산에 미군들이 있는데 아니면은 이태원이나 한남동 거기 뭐 술집 있고 막 난리치고 막 횡패 부리고 막 뉴스 요즘 잘 안 나지만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여성 폭행하고 뭐 자동차 사고 내고 막 도망가고 뭐 그래도 검찰 기소율은 전 세계에서 최하입니다. 2.5%. 일본은 약 38% 정도 되고 미군 부대 그 기소율이 독일은 65% 이상 됩니다. 한국은 2.5%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개판치던 미군도 전근이 되면서 독일로 가잖아요. 백 메고 이제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탁 내리면은 얌전한 독일 시민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위 말해서 도대체 넌 누구니? 나는 누굴까? 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그러한 고상한 질문에 너무 억눌릴 필요가 없이 내가 속해 있는 이 그룹 소위 말해서 이제 자치 얘기하려고 그런 건지 대충 눈치채실 겁니다. 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그런 이 그룹 내에서의 나의 관계성 이게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행동 반응이다라고 이제 보통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제가 얼마 전에 읽은 논문인데, 일반 쉬운 언어로 제가 다시 풀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이제 내부에서 감정 조절이 안 된다. 그거 굉장히 많죠. 저만 해도 이런 걸 가르치는 선생도 저도 이 감정 조절이 요즘 안 될 때가 많아요. 막 화가 막 나고 어떤 때는 또 어떤 때는 막 눈물이 막 날라고 그러고 조절이 이게 안 좋은 거거든요. 우울증 초기 증상입니다. 근데 우울증 초기 증상이 나쁜 거냐? 우울증 초기 증상은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 초기 증상은 뭐와 같으냐면은 너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볼래? 너무 이렇게 망나니 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우울증 초기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서 그게 좀 지나치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 한국인의 지금 약 한 7, 8%가 화병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이거 통계를 어떻게 제가 이제 통계청 통계 이게 다 나옵니다. 왜냐? 의료보험공단에서 나오는 게 있으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하냐면 주로 여성을 주로 타겟으로 해가지고 한국 주부들의 우울증 증세 혹은 화병이 굉장히 뭐 60%에 되더라. 그런 통계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그게 아니라 여성이 아니라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다 통틀어 성인도 아니고 요즘은 청소년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화병 초기 증상, 화병이라는 건 한국적인 용어고 우울증 초기 초기는 아니죠. 우울증 어느 정도 진척된 상황이라는 게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거기 중에서 화를 조절해야지 그런 말 들어봤거든요. 근데 조절해서 좋을 게 있고 조절하면 나쁠 게 있고, 내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반에서 지나가는데 중학교 2학년인데 얘가 좀 힘이 좀 센가 봐. 뭐 세게 때리는 것도 아니고 기분 나쁘게 이렇게 탁 쳤어. 근데 기분은 나쁘지만 얘가 힘도 세고 우리 교실에서 좀 한다 하는 애고, 그래서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이제 과학 공부 끝나고 11시에 자려고 그러는데 낮에 있었던 생각이나 화가 나는 그때 화가 나. 늦었죠. 그래서 잠을 잘 못 이뤄. 그건 중학교 2학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죠. 어른들은 이거 더 심합니다. 어른들은 더 기성의 사회에 더 관련이 됐기 때문에, 이 권력 관계에 더 익숙해 있기 때문에 여기 오늘 부장이 뭐 말도 안 되는 보고서 던져버리고, 그럼 이제 집에 가서 앓는 거죠. 표현을 못하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사실은 화를 멈추는 게 아니라 그때 화를 내야 된다 말이에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기 철남이가 사실 나를 해코지를 전혀 무관하게 기지개 피느라고 내가 탁 맞았어. 화를. 얘는 나를 해코지할 의도 전혀 없거든요. 그래 돌멩이 막 던지고 막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적절한 표현을 뭐 잘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화를 내지 말아야 될 건데 지금 우리가 화를 내고 있거든요. 앞에 거는 진짜 화를 그때 내야 되는데 화를 안 내고 있고요. 그래서 화를 무조건 하지 마라라는 거는 우리 더 스트레스 쌓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화를 낼 때 화를 내고 화를 내지 말아야 될 때 화를 조절해서 내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훈련이 안 돼 있고, 애들은 물론이고 이와 불행히도 성인들도 이런 조절이 잘 안 돼 있고, 이런 말 하는 저도 여기에 지금 포함돼 가지고 약간의 문제를 지금 제가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 혼자 해결할 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그룹에 좀 더 행복한 사람이 많으면 나 그냥 나도 같이 치료되거나 나도 같이 좋아지는데,
내가 속해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 사람도 화를 껐덕하면 화를 내, 이 사람도 껐덕 화를 내, 저 사람은 껐덕하면 거짓말해. 그러면 나도 같이 화를 내고 같이 거짓말하고 같이 스트레스 쌓이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제가 두 가지 방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이 관계와 이 관계를, 너와 나 사이의 관계를 좋게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얘한테 의존하고 얘가 나한테 의존을 많이 하면 관계가 좋아질 것 같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철수와 철남이가 관계가 좋아지려고 그러면 철남인 나름대로 외로움을 그냥 안고 자기 자존성, 이걸 자존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주제가 자존감인데 자존성을 지금 처음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관계가 좋아지려고 그러면은 얘한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자존감을 갖고 있어야, 그걸 아까 제가 외로움을 안고 간다라는 말로 한 것이거든요. 그걸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말로 하면은 그게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존감을 좀 탈피를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상호 관계성, 서로 관계를 좋게 해야 된다라는 말 하잖아요. 그거는 의존한다라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상대를 존중을 하려면 내가 이 자존감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자존감이라는 게 애매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존감이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외로움을 안고 간다라는 표현을 제가 아까 전 시간에 미리 내던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자존감이 있어야만 둘 간의 애인 간의 사랑도 더 돈독해지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관계도 의존만 하면 이게 굉장히 난관에 많이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남자, 너는 여자지만 너는 뭐 일을 하던 말던 나는 내 일을 하고, 그러면서 이 둘 간의 자존적 관계가, 이 둘만의 자존적 관계가 더 발전하고, 아까 애석이 나는 얘기했지만 저도 지금 애석이가 다 컸지만 못 모르고 나고 못 모르고 키웠어요. 그리고 결혼도 사실은 알았으면 결혼 많이 하면 결혼 못 합니다. 그냥 얼떨결에 한 거지. 예? 요즘 애들은 많이 알거든요. 그냥 결혼하려고 40까지 가는 거예요. 두렵거든요. 많이 하니까. 우리 때는 그냥 뭣도 모르고 결혼하고 뭣도 모르고 애 새끼도 나고, 언제 뭐 경험이나 해봤나. 그렇지만 엄마와 남자는 아니, 엄마와 아버지는 다릅니다. 엄마는 엄마 교육을 안 받아도, 아까 저 얘기했지만 본능적이라는 말은 얘네들 말이고, 인간은 본성적으로 양육을 할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이 있지만, 아버지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진짜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저는 손주 새끼 나면은 제대로 잘 키울 수 있다. 그런데 저는 손주 새끼 나도 절대로 안 키워주려고 하는데, 제 처는 막 키워주려고 그럽니다. 그것 때문에 쓸데없이 요즘 싸워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응?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래서 결국 내가 아버지로서 자존감이 있어야 애도 잘 큰다라는 거죠. 애는 키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동하는 대로 애새끼가 나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절대 애는 이게 교육을 시킨 게 아닙니다. 그 교육 자체가 사실은 모방이죠. 다른 말로 모방이 학습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게 애를 키울 때뿐만 아니라 연애할 때, 결혼 생활할 때, 그 다음에 노인을 모실 때, 아니면은 자치단체를 꾸며서 우리 구성원들끼리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내가 지금 여기 자치단체 대표거든요. 야, 이거 좀 해봐. 야, 너는 저기 해보고. 기획은 잘하지만, 기획은 아무리 잘해도 우리 사회에 기획 잘한 사람은 세고 셌습니다.
이게 안 돌아가요. 잘 내가 스스로 뛰지 않으면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솔선수범해라. 무지하게 그렇지만 그 얘기 많이 들었지만 전부 좋은 얘기, 덕담이야. 그게 들었지만 그게 이제 덕담의 수준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그러한 배경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살았었던 그 독일의 조그만 도시의 마을에 거기 자치 모임이 하나 있는데 그 자치 모임은 대표자가 없습니다. 그 자치 모임은 이제 실만인데도 거기도 도시 중심가가 있고 좀 외곽이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저는 외곽서 살았는데 그 외곽에서 일하러 시내로 올 때 왔다 갔다 하는 요즘은 이제 많이 한국에도 흔해졌지만 차 같이 타는 그런 조직을 만들었어요.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일상적인 반복.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출퇴근하는 거라 모르겠는데 다른 데도 갈 거고 뭐 저녁 때 술 마시러도 갈 수도 있고 주말에 또 어디 다른 데 그런 거를 통합적으로 하는 그러한 자치 모임이거든요. 요즘은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하지만 인터넷이 없는 그 가운데서도 그러한 자치 모임이 있는데 이게 카셔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다양한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차를 갖고 가가지고 거기 노인 혼자 있는 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노인을 데리고 이쪽 집에다 데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반나절 놀면은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 노인을 데리고 저녁 때 이쪽 자기 집에다가 데려놓는 이런 거를 하는데 여기도 돈이 들죠. 당연히 돈이 들고 아무리 마을 사람들끼리 하지만 상근자가 필요로 할 거고 이거를 끌고 가는 대표가 있을 등등 조직으로서의 기본 틀이 필요로 하거든요. 대표자가 없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합니다. 근데 아까 보노보처럼 4, 5년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마다 돌아서 하고 더욱 재밌는 건 내가 깜짝 놀란 게 다음 대표가 누굴지 정해놓지 않았어요. 그게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동네마다 이렇게 자꾸 그런 게 칭찬해주고 결정적으로는 지역신문에 아주 자랑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잘해 또. 그래서 그건 이제 이제 사례지만 이제 제가 의료생협 일을 많이 조금 관여를 했었거든요. 의료생협 굉장히 좋죠. 그래서 요 가까이 있는 안산이나 뭐 안산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지만 원주에서도 잘하고 있는데 원주에서 좀 힘들어 해야 지금 벌써 만든 지 15년 됐는데도 그런데 의료생협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250개가 돼요. 근데 그 의료생협의 대부분은 그런 자치적인 의료생협이 아니라 의사 선생들이 이제 자기 친인척 동원해가지고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만들면 이제 치료행위 하면서 자동적으로 건강보험 수가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만든 조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원래 하려고 그랬었던 제대로 된 시민주도의 의료생협이 확 깎여진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 너무 많고 남들이 다 그렇게 하면은 나도 그렇게 따라서 합니다. 근데 남들 주변도 다 진짜 제대로 된 의료생활을 하면 나도 그렇게 따라서 가는 게 바로 우리들의 본성이고 무슨 뭐 처음부터 잘난 놈, 처음부터 못된 놈이라고 하는 아주 본질적인 구획은 뭐 그런 사람도 좀 있겠죠. 선성적으로 여기 선성적이라고 하는 건 유전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건 뭐 예외라고 하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내 본성보다는 내가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거 우리가 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글씨가 작아서 여러분들한테 나눠 드린 것 중에서 이 중간적 방어 기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우리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 부장한테 딜이 혼나고 집에 가서 중3짜리 애새끼한테 갑자기 야 임마 너 오늘 왜 공부 안 해?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게 본인한테는 이게 잘못된 것인지 깨닫지 잘 못합니다. 의외로.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우리말로 풀어서 뭐 영어로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 서울에서 밥 먹고 원주에서 밥풀이 한다 뭐 이런 뭐 다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나는 오늘부터 이제 대학교 2학년 학생인데 오늘부터 토익 공부를 할 거야. 엄청 열심히 결심을 해서 누구도 못 말려. 그래가지고 이제 토익제도 가장 비싼 7만 원짜리 하나 사고 이제 진짜 열심히 해야지. 1월 1일부터 오늘 1월 1일에서 이제 도서관을 가는 거야. 딱 가는데 엊그제까지 같이 맨날 당구장에서 같이 놀던 철민이를 만나. 철민이가 야 당구 치러 가자.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은 도서관인데 몸은 당구장에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서분리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예를 좀 심하게 들었지만 저부터도 이 생각 따르고 몸 따르고 일어나는 일이 아주 다반사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잘못한 사람이 더 반발하죠. 예. 애 키울 때 아까 애 키우면 다 기억 안 난다고 그러셨죠? 아까 저도 어떻게 애를 키웠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애 때 보면은 한 4살 아니 4살 한 6, 7살 때 뭔가 엄마 몰래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럼 더 그냥 아주 당당하다든지 더 막 엄마한테 막 뭐라고 그럽니다. 어른은 사실 더해요. 더합니다. 완전히 다 그 거짓말이 드러나기 직전까지 이제 거꾸로 무조건 이제 반발하죠. 그래서 뭐 다른 것에서 내 감정을 표현 못하는 거 아까 제가 아버지의 감정 표현 비밀 얘기했었지만 우리 대부분 그렇게 감정 표현하는데 굉장히 서투입니다. 제가 이제 중국 사람만 하고 비교를 해봐도 중국 사람 비교하지 않고 여기만 비교를 하면 이제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시민 강좌를 나가면은 90%가 여성분이었어요. 여성분이라는 말 쓰지 말고 제가 솔직하게 아주머니. 근데 한 2년 전부터는 남성분이라는 표현 쓰지 말고 아저씨지. 요즘은 되게 많아. 어? 근데 변하면서 뭐냐? 이 여성분들이 있는 교실은 강사와 호응이 잘 됩니다. 딱 하면 그냥 금방 반응이 오고 하는데 근데 뭐냐? 저는 강의하면서 사람들 잘 웃기고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제 강의 스타일이. 그래도 이 반응 정도 금방 알잖아요. 저기 끝에 있는 사람 눈동자도 다 마주치면은 서로 간에 소통이 되잖아요. 여기 400명이 청중이 있어도 저 끝에 있는 사람과 눈이 마주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느낌을 순간적으로 다 알거든요. 하다못해 저기 있는 강아지 새끼랑 눈이 딱 부딪혀도 내가 도망갈까? 제가 도망갈까? 벌써 딱 그게 판단이 되는데 사람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렇지만 이제 요즘 이제
남성분들이 많이 있는 강의실에서 이게 뭐냐? 이 감정 교류가 잘 안 돼요. 왜? 우리 대한민국의 남성들은 어릴 때부터 감정 표현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받았거든요. 창피한 거를 억압해야 되고, 자기가 밀린 거 억압해야 되고, 눈물이 나는 거 표현하면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였고, 그래서 뭐 그런 교육을 쭉 받아와가지고 갑자기 성인이 돼가지고 이 변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건 누구의 탓도 아니죠. 저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 감정 교류 하는 데 있어서 자기를 좀 더 열어놓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건 너무 당연할 겁니다. 아마 후반부 제가 여기 커리큘럼 후반부를 보니까 이제 개방된 마음이 필요로 하고 뭐 저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뭐 그때 이제 배우실 거지만 그 제가 여기서 하는 말은 그런 사회과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심리학적인 용어로 대신 말씀드린 거 뿐이에요. 마음을 서로 열어라. 그럼 표현 많이 들어보셨지만 애매하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상대방과 교류하는 거죠. 지금 우리 셋이 아주 친한 친구야. 그래가지고 이제 밥 먹으러 갔어. 커피를 마시러 가거나. 셋이 얘기하는데 이제 여기 1번이 스마트폰이 물에 빠져가지고 말이야 어저께 LG 그 스마트폰으로 샀는데 어떤지 모르겠어. 그러면 2번이 딱 받아 그게 삼성폰을 사지 왜 핸드폰을 사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죠? 1번이 얘기하면 2번은 그래? 아니 그래가 아니라 저기 요즘 설악산에 단풍이 들었대는데 뭐 그럼 여기 3번 너 끼고 있는 그 볼펜 처음 본 건데 그래가지고 전부 따로따로 얘기하는데 그래도 잘 돌아갑니다 너게. 그리고 2시간을 가요 같이. 예? 그럼 이제 같이 만나서 시간은 죽일 수 있지만 이게 서로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더 이상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얘가 LG폰을 샀건 무슨 삼성폰을 샀건 관계없지만 그래? 내 그냥 삼성폰이 더 좋은 것 같더라. 이렇게 받아치면 여기 3번은 그걸 뭐토로 사니? 요즘 텔레비전에 광고 나오는 게 있는데 공짜 폰이 있대. 에? 그러면 그래 관둬 그만둬.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 이 과일이나 먹자. 그럼 이 과일 빵도 먹지. 이렇게 이제 얘기가 계속 연속이 돼야 되는 이게 서로 교류입니다. 어려운 게 아닌데 자기만 표현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제대로 말하면 표현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서로 간에 제가 말하면 다 굉장히 쉬운 겁니다. 이걸 서로 간에 그 연결점이 있어야 이제 자치활동 특히 이제 저는 요즘 분권이라는 말 안 쓰는데 분권이라는 건 나눠서 본분을 나눠서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나눠서 하려고 그러면은 소통이 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여기 이제 위장은 위장대로 하고 심장은 심장대로 가는 대로 전부 분권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따로따로 놀면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전부 얘네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소통이 되기 때문에 위장에 들어간 게 간으로 들어가서 글리코겐이 어떻게 되고 그러면 심장은 힘을 받아서 작동을 하고 전부 연관되어 있지만 전부 이 분권화 되어 있단 말이죠. 분권화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소통을 잘하고 있다라는 거꾸로 서로 간에 소통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분권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권이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 보노보의 기본 특성이 필요로 한 거거든요.
나는 이거 할 테니까 넌 저거 할래. 응? 그래서 지금 아스키들이 학교에서 지금 추구하는 게 뭐든지 이제 뭐 여러분 다 알고 있지만 성적이 문제이면 저희 아스키 하나 중에 하나는 학교를 안 다녔습니다. 그래도 그냥 다 그냥 먹고 살아요. 뭐 그냥 다 지금 30 넘었고 다 그렇지만 다 그냥 먹고 살아요. 뭐 큰 지장이 없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다 자기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올라다 보니까 다문화센터도 있더라고요. 나와 다른 나무를 인정할 수 없는 우리들의 그 습성이 있어요. 그냥 나하고 다르면 그냥 그렇게 못 살게 하고 아니면 잘라버리거나. 알을 제일 많이 낳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게 개복치예요. 우리나라 동해안에도 있습니다. 개복치가 굉장히 큰 거는 상어만 해요. 2m까지. 예. 2m보다 더 큰 게 가끔 잡힌대요. 이 개복치는 한 번 알을 낳을 때마다 3억 개를 낳습니다. 그러면 우리 식으로 하면 쌍둥이잖아요. 근데 이 3억 개가 물론 생존하는 건 많지 않죠. 그래서 그 3억 개가 다 생존한다 치더라도 양어장에서 인공적으로 그 3억 개의 그 알이 3억 개의 성체로 된다 하더라도 그 DNA 염기 서열은 같은 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르거든요.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다양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선택을 한다. 얘와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핸드폰을 사기 위해서 선택을 한다. 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려고 그러는데 똑같아. 그럼 선택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좀 달라야 선택이죠. 그러니까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오른손으로 빗질을 할까 왼손으로 빗질을 할까 노란색 옷을 입고 나갈까 파란색 옷을 입고 나갈까 계단을 올라가는데 왼발부터 계단을 오른발부터 올라 이런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지금 내가 6년 동안 만난 애인이 있는데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부모가 무지하게 반대해. 그럼 내가 부모의 반대도 불구하고 결혼을 도망가서라도 결혼을 강행할 것인지 아니면 부모를 쫓아서 이 여자를 관둬야 될 것인지 이런 아주 중대한 선택이 이르까지 인생 전체가 다 선택이거든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대상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하지 않으면 우리들한테 선택도 없고 선택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새로운 것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나머지는 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보통 사람들 이게 좀 더 내 주변에 괜찮은 사람들이 많으면 좀 성숙한 사람들이 많으면 나도 여기 따라가는 거예요. 좀 더 이타적이고 미래를 설계하고 그 다음에 이 스트레스가 나쁜 게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우리 그냥 말로 나를 자극하는 외적 어떤 힘이거든요. 그 스트레스를 좋은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저도 스트레스가 없으면 아마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뭣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우리 사회는 그게 아니라 지나치기 때문에 문제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런 보통 사람들 불안해하고 강박적이고 집착적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주 솔직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내 주변에 좀 괜찮은 분위기들이 많으면 이렇게 가는 거고 그냥 내버려도 같이 못된 애들하고 같이 놀면은 이 미성숙 반응으로 가가지고 이제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건강염려증이라는 게 대표적인 건 아니고 갑자기 왜 썼냐면은 요즘 건강염려증이 굉장히 심하게 굉장히라는 표현을 써도 될 정도로 여러분이 아는 말로 하면은 거식증을 앓고 있는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욱 놀라운 거는 거식증은 젊은 여성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젊은 남자들도 거식증에 빠지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심적인 아주 미성숙 방어 기제의 대표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수동적으로 공격 성향이 세고 뭐 이런 건 다 이거 다 설명하려는 게 아니고 그리고 맨 밑에 거 이건 완전 정신병적인 것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우울증보다 더 센 증상이 뭔지 아세요? 많이 얘기하죠. 우울증보다 더 센 거. 조현증. 조현증은 요즘 새로운 의학 용어고 원래 여러분이 알아듣는 얘기로는 정신분열증, 스키조프레니아, 정신분열증인데 어감이 나쁘다고 그래가지고 의학계에서 조현증으로 바꿨습니다. 그거는 이제 유전적 요인들이 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우울증 그런 거는 사회적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 주변의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나락에 빠질 수도 있지만 또 개선생 상태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두 내부에는 이 보노보적인 성향과 침팬지적인 성향이 같이 공존하는 것이지. 너 보노보야? 너 침팬지야? 라고 하는 질문에 절대 답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철학 얘기 좀 잠깐 하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진보 보수 엄청나게 얘기하는데 다 정치적인 개념이고 원래 철학에서는 존 로크라고 하는 유럽 근대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몇백 년 전 이야기지만 거기서 이제 철학적 진보와 철학적 보수가 나오는데 뭐냐? 그 새로운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는 항아리에 물을 20바가지를 내면 꽉 차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거든요. 인간이라고 하는 욕망은 20바가지를 다 넣어도 또 비어있어서 계속 넣는단 말이죠. 이게 인간 욕망의 특징 아니겠어요? 이거는 그거를 이제 거꾸로 얘기를 해서 이거는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은 더 이상 새로운 게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철학에서 철학적 보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나이와 무관하게 우리 뇌 구조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신경세포, 뇌세포는 뭐 오늘 그 얘기 하려고 그럴 때 아니니까 제가 이제 이 뇌세포 관련된 나름대로 철학 전문가 하고 있거든요. 뇌공학이 아니라 뇌 철학을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 할 게 아니지만 뇌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신경세포는 늘어나지 않죠. 늘어나지 않은데 재생도 안 됩니다. 불행히도. 하지만 신경세포와 세포가 연결되는 그 부위는 늘어났다가 줄어났다 해요. 나이와 관계없이. 예? 그래서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잖아요. 그러면 내가 바이올린을 한다. 그럼 이 뇌손가락에다가 신경세포의 세포만 이제 시냅스라고 하는데 그 숫자가 확 늘어났다가 관심이 없으면 확 줄어들고 그래서 나이와 관계없이 내가 새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무언가가 자꾸 학습하려고 하는 행위가 이 시냅스 숫자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고 두 번째 기여를 하는 게 호기심이랍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미래, 정해지지 않은 미래를 계획하고 디자인하는 행위들, 그건 학습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런 호기심에 대한 행위가 이 시냅스를 확 늘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뭐냐면은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더 채울 게 없는 이것만 보존하려고 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이 뇌세포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뇌 노화를 촉진하는
아주 첩경입니다. 그래서 나이와 관계없이 애들도 이걸 안 하면 퇴화되고 시냅스 수가 줄고 나이 먹은 70대 75세 이상도 이 호기심과 학습을 계속하면 이 시냅스로 확 늘어나거든요. 이런 연구는 엄청나게 지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뭐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과거를 지키는데 힘쓰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디자인하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나이와 관계없이. 그래서 노화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늙었기 때문에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게 아니라 시냅스의 이제 뇌공학자들은 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미 내가 늙었기 때문에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인지 능력을 안 하기 때문에 늙어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하면은 우리 내부에는 이건 나쁜 거야. 너 아까 처음에 우쭐대는 거지. 우쭐대는 거 나쁜 거니까 그거 하지 마. 그 말은 그럴 수 있지만 그게 버릴 수 없거든요. 저만 해도 어떤 때는 뽐내기도 하고, 뽐내려고 그게 좋기도 하고, 이기적 행동도 여기는 안 돼. 이기적 행동도 다 같이 하는 거고, 지금 우리 교실에 ADHD, 집중도 못하고 행동이 과잉되는 것, ADHD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통계 나온 거에 의하면 한국 통계가 아니라 미국 통계랑 똑같은 교실에 약 이제 70년대 말, 80년대 초반에 나온 통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400명 중에 한 2~3명꼴이 ADHD 학생이었었는데 지금은 100명 중에 400명이 아니라 100명 중에 약 35명이 ADHD. 아마 한국은 한국 통계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아마. 이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해석을 여러 각도로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 아이들이 이 집중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행동이 과잉되는 것, 이거는 아이들의 유전적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른들의 책임이에요, 쉽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모습들이 다 양면으로 다 있다. 우리들한테는 어떤 때는 행동 과잉이 되기도 하고 그것을 좀 더 침잠시키는 연습들이 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주체라는 말이 지금 오늘 얘기하는 이 자존감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존감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그게 바로 우리들이 내부에 갖고 있는 이 모방의 힘을 자존감으로 연결시키는 그러한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도대체 성격이 너 내향적이야? 아니, 내성적이니? 아니면 외향적이야? 그것도 적당한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내부에 내성적인 성격과 외향적 성격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성적 성격도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근데 우리 교육은 전부 다 너 수줍어 하지 말고 웅변을 잘해 이렇게 외향적으로만 키우려고 그러죠. 외향적으로 되면은 자기 내면에 솔직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한 외향성이 있으면 자기 마음을 제대로 표현을 못 해가지고 아까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미래의 아버지의 모습이 거기 속에 비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건 요 밑에 건 제가 쓴 말입니다. 위에 거는 다른 이제 연구 보고서들을 정리한 거고. 그래서 내가 모방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흔들리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 이 문제죠. 이게 심하면은
아주 골치 아픕니다. 자존심 센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아주 골치 아파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게 다 심하면 그러니까 자존심 주관적이지만 고집불통이 돼서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주변에는 자존심 센 사람이 고집불통이라 가지고 부딪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따라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내가 주관적이지만 고집불통은 아니다라는 요 키워드만 있어도 아마 그룹 자치 혹은 공동체, 저는 공동체라는 말이 너무 거창해가지고 잘 안 쓰고 그냥 그룹 하는데, 그룹은 우리들이 애인 관계야. 애인 관계에서부터 큰 집단에 이르기까지 뭐 다 포함된 거죠. 그래서 기초적으로 자치는 협동, 이건 뭐 다 알아듣는 말이죠. 그렇지만 협동은 뭐냐? 서로 구성원들끼리 의존심이 있어서 협동이 절대로 안 된다. 자기의 외로움을 안고 가야 된다. 그걸 멋있는 말로 이제 자존감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자존은 결국은 외로움을 안고 가는 그러한 연습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뭐냐? 자치, 분권 이런 거 다 행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행복하려고 지금 이런 거 다 하자고 그러는 건데, 그 행복은 행복 추구하는 그 길은 두 통로가 있습니다. 이 심리의 나의 심리적인 통로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적 통로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것 하나 이렇게 소홀히 할 수는 없고 서로 이제 연결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애인인데 내가 불행하면은 내 애인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좀 더 행복한 사람이 많으면 나도 행복해지는 거고, 그런 행복을 위해서는 결국은 이 그룹의 행복, 그룹의 자치, 성공적 자치가 결국은 나의 개인적인 행복과 아주 밀접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혼자 개인한테 다 책임을 지운다는 거는 좀 어려워요. 야, 너 행복해지. 네가 한번 노력해봐.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게 힘들기 때문에 우리 좀 더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개인적인 행복을 좀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그게 바로 자치운동의 기본 틀이다. 오늘 제가 사회과학적이고 뭐 행정학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동물을 침팬지 새끼를 빗대서 자연적이고 그다음에 심적인 관점에서 제가 그 용어를 살짝 바꿔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심적인 측면의 나라는 것을 좀 더 자기 스스로 연습해서 함으로 해서 이런 사회적인 그러한 자치운동도 아마 조금 더 근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그 구체적인 사회과학적인 접근 방식은 제가 커리를 보니까 5강 이후에 많이 전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연결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